쿠퍼 부부의 새 집은 비계단으로 올라가는 7층에 있었다. 마드모아젤 르망주의 방 앞을 지나서 왼쪽 보도로 접어들어 다시 구부러져 가야 했다. 첫 번째가 비자른의 문이다. 그 정면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작은 계단 밑,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굴 같은 곳이 불의 영감이 자는 곳이다. 그곳에서 두 집을 지나면 바주주 영감 집에 다다른다. 결국 그 바주주 영감집 건너편이 쿠퍼 부부의 집이며 안마당을 향한 침실과 작은 곁방이 있다. 복도 그 끝에는 막다른 곳에 있는 로리웨 부부의 집 전에 두 가정만 있을 뿐이다. 침실 하나와 작은 곁방, 그것 외엔 더 없다. 쿠퍼 부부는 이제 이런 곳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침실이란 것도 손바닥만한 크기였다. 그래서 기거에서 식사까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했다. 작은 곁방에는 나나의 침대가 겨우 들어갔다. 옷 갈아입는 건 부모의 방에서 해야 했으며 밤이면 나나가 숨막히지 않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방이 너무나 좁았으므로 젤베지는 가게를 떠날 때 물건들이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물건을 푸아송 부부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침대와 테이블과 의자 4개, 그것으로 집안이 가득 차버렸다. 주체스러우면서도 옷장만은 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아 그녀가 이 거창한 가구를 방에 들여놓는 바람에 창의 반이 가려져 버렸다. 두 짝의 문 중 하나가 열리지 않게 되어 그 때문에 햇빛이 들지 않아 방은 음산했다. 안마당을 내다보려 해도 몹시 뚱뚱해진 젤베지는 두 팔꿈치를 얹어 놓을 만한 공간이 없어 몸을 비스듬히 하고 목을 꼬아야만 했다. 처음 며칠간은 그녀는 앉아서 울기만 했다. 넓은 집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몸도 움쭉 못할 집으로 이사한 일이 그녀에게는 무척이나 괴로웠다.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으며 벽과 옷장 사이에 꼭 끼어서 목이 삐뚤어질 정도로 몇 시간씩이나 창가에 머물러 있었다. 숨 돌릴 데가 그곳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안마당을 내다봐도 대개의 경우 서글픈 생각밖엔 들지 않았다. 건너편 양지 쪽에서 그녀는 옛날의 꿈을 발견했다. 그것은 해마다 봄이 오면 스페인 강남콩이 줄을 타고 가느다란 줄기를 뻗어오르는 저 6층의 창이었다. 그녀의 방은 햇빛이 안 드는 쪽으로 화분에 심은 목서초가 일주일이면 말라 죽었다. 살림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자기가 바랐던 생활과는 전혀 다르다. 꽃에 둘러싸이는 그런 노후를 꿈꾸고 있었는데 지금의 그녀는 더러운 것들 속에서 뒹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아래 관리실 근처 현관에서 위를 쳐다보며 처음으로 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던 것이다. 단번에 13년이나 시간이 역행한 것이 그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다. 안마당은 변한 게 없었다. 노출되어 있는 정면 벽이 전부 다 약간 검어지고 얼마간 곰팡이가 더 슬어 있는데 불과했다. 녹슨 하수구 뚜껑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왔다. 창에 매놓은 줄에는 내복과 오줌을 싸서 얼룩진 어린애들의 요가 널려 있었다. 아래쪽 군데군데 팬 포석이 자물쇠장이 집 석탄재와 목수집의 대패밥으로 더럽혀 있었다. 또한 수도가 있는 질척질척한 모퉁이에는 염색집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괴어 있어서 그 아름다운 푸른빛이 옛날과 다름없이 다정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자기는 완전히 변모하여 시들어버렸다고 그녀는 간절하게 느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자기는 길에 서서 집을 올려다보며 만족과 용기에 가득 차서 좋은 거처를 탐내던 과거의 자기가 아니었다. 지금은 지붕 밑 가난뱅이들이 사는 한 모퉁이, 가장 지저분한 굴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사는 신세가 돼 있었다. 그녀가 눈물로 지새우는 것도 당연한 일이며 그런 운명을 기뻐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도 젤베지는 좀 익숙해지자 새 집에서 시작된 살림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다. 겨울은 거의 다 가고 있었고 너절한 가구는 벨지니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쉽사리 정착한 셈이었다. 그러고 나서 좋은 계절이 왔을 때 행운이 찾아들어 쿠포가 일자리를 얻어 시골인 에탕프로 갔다. 그곳에선 석 달가량 있었는데 그는 술에 취하지도 않고 시골의 맑은 공기로 우선 건강도 좋아졌다. 거리마다 브랜디와 포도주 냄새가 풍기는 파리의 공기를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주정뱅이의 목마름을 잊게 해주는 것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장미꽃같이 신선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400프랑이나 가져왔다. 그래서 그 돈으로 쿠포 부부는 푸아송 부부가 대납해준 밀린 집세 2기분과 근처에서 빈 작은 빚 중에서 가장 귀찮은 것을 갚아버렸다. 젤베지는 지나다닐 수도 없었던 두서너 군데 길을 활개치며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녀 자신도 날품팔이 다리미장이가 되어 있었다. 축혀주기만 하면 아주 선량한 포코니의 부인이 기꺼이 그녀를 고용해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젤베지가 전에 세탁소 여주인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최상급의 고용인으로 우대하여 하루 3프랑을 주었다. 그래서 살림은 간신히 꾸려가게 될 것 같이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절약만 하면 언젠가는 빚도 다 청산하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그런 날을 젤베지는 기대하고 있었다. 남편이 벌어온 큰 돈으로 들뜬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열도 식어가자 그녀는 다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좋은 일이란 오래가지 않는 법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 당시 쿠포 부부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전에는 그들의 것이었던 가게에 푸아송 부부가 버티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본래 그렇게 질투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주위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부추겼고 일부러 그들 앞에서 후계자가 가게를 멋지게 꾸며 놓았다고 깜짝 놀라는 척해 보이는 것이었다. 보시 부부와 특히 로리웨 부부가 그 얘기라면 한없이 발벗고 나섰다. 그녀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가게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푸아송 부부가 이사했을 때 가게는 너무 더러워서 집을 양잿물로 씻는 데만 30프랑이 들었다고 했다. 벨지니는 많이 망설이던 끝에 봉봉 과자와 초콜릿, 커피, 홍차 등 고급 식료품을 취급하는 작은 장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단 것과 기호품 장사는 이익이 크다고 랑티에가 강권했기 때문이다. 가게는 검게 칠했는데 노란 줄을 곁들여 줄무늬로 돋보이게 했다. 세 사람의 목수가 일주일 걸려 선반이랑 유리창이랑 과자점에 있는 것 같은 주둥이가 넓은 병을 놓는 선반이 달린 카운터 따위를 설치했다. 푸아송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얼마 안 되는 유산이 꽤나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벨지니는 의기양양했고 로리웨 부부는 관리인 부부와 어울려 젤베지가 안색이 변하는 것을 즐기며 선반 얘기니 유리창 얘기니 주둥이가 넓은 병 얘기 따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아무리 샘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없었다. 남이 자기의 구두를 신거나 밟거나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또한 남자 문제가 얽혀 있었다. 랑티에가 젤베지를 버렸다고 모두들 단언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건 아주 잘된 일이라고 했다. 결국 그것으로 동네 안의 풍기가 조금 좋아졌다. 그 두 사람이 헤어짐으로써 나타난 경위는 부인네들이 여전히 떠받드는 그 교활한 랑티에에게 돌아갔다. 자질구레한 소문이 퍼져서 랑티에가 세탁부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하여 따귀를 갈겼음이 분명하고
그만큼 여자가 그에게 열중했다고들 했다. 물론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하진 못했다. 설사 누군가가 진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젤베지를 밤낮을 가릴 것 없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에서 본다면 물론 랑티에는 그녀와 헤어졌다고 해도 좋았다. 그러나 욕망이 일면 그가 7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시간에 랑티에가 쿠포 부부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마드무아젤 르망주가 보았으니 말이다. 즉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 쪽도 그다지 큰 쾌락을 맛보지 못하면서 그저 미적미적 습관적으로 계속되었던 것이다. 다만 사태를 까다롭게 만든 것은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랑티에와 벨지니가 동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동네 사람들은 지나치게 조급했다. 물론 모자장이는 이 갈색머리의 키다리 여자에게도 열을 올려 접근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 주거 안에서 모든 것을 젤베즈로부터 이어받았으니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때마침 엉뚱한 소문이 퍼졌다. 어느 날 밤 랑티에는 여느 때처럼 옆방 침대로 젤베지를 부르러 갔으나 젤베지로 알고 데려온 것이 벨진이었고 게다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그녀를 새벽까지 놓아주지를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정도까지 진전되고 있진 않았다. 벨지니의 엉덩이를 꼬집어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로리웨 부부는 세탁부의 질투를 불지르느라고 랑티에와 푸아송 부인의 정사를 맞대놓고 아주 동정하는 것처럼 말했다. 보슈 부부 역시 그렇게 어울리는 한 쌍은 본 일이 없다고 떠들어댔다. 이 일에 대하여 묘한 것은 구트도르 거리가 이 세 사람의 새 살림에 대하여 전혀 화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니, 젤베지에게는 엄하기만 하던 도덕도 벨지니에게는 관대했다. 아무래도 동네 안의 호의적인 관용은 남편이 순경이라는 데서 온 것 같았다. 다행히도 질투가 젤베지를 괴롭히진 않았다. 랑티에의 불성실에도 그녀는 평정을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은 전혀 랑티에와의 관계에 쏠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러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녀는 모자장이가 갖은 종류의 여자들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창녀들과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더러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랑티에와 깨끗이 헤어질 정도로 충분히 화를 내지 않고도 여전히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그러나 자신의 애인이 새로 딴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판국이라면 그렇게 쉽사리 용서할 수는 없었다. 벨지니가 그 대상이라면 문제는 달랐다. 그 연놈들은 둘이서 단지 자기를 골리기 위해 그런 생각을 해낸 것이다. 대수롭지 않은 바람기라면 별것 아니지만 일단 체면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리웨 부인이나 딴 짓궂은 여편네들이 그녀 앞에서 푸아송은 이제 생드니 문밑을 지나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시사하기만 하면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입술을 깨물고 적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화가 치미는 것을 꾹 참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랑티에와 싸운 것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마드무아젤 르망주가 어느 날 오후 따귀 때리는 소리를 들은 듯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여간 불화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랑티에는 2주일 동안이나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먼저 굽히고 들어 아무것도 없었던 양 전과 같은 관계가 계속됐던 것 같았다. 세탁부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을 체념하고 여자들끼리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따위의 싸움에서 벗어나기를 택했다.
아, 그녀는 이제 20살의 처녀가 아니었다.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그 궁둥이를 두들겨 자기 입장을 위태롭게 할 만큼 그토록 남자들이 좋진 않았다. 다만 그녀는 그것을 여러 가지 나머지 것들 중에 첨가했을 뿐이었다. 쿠포는 재미있어 했다. 자기 아내가 새 서방을 보았을 때는 눈을 감고 있었던 이 얼간이 남편은 푸아송이 오쟁이 진 것에 대해서는 죽겠다고 웃어댔다. 자기 집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남의 집 일이 되니 우습게 보였던 것이다. 동네 여자들이 그 근처 숲에서 밀회라도 하면 그는 현장을 잡아보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 그 얼마나 바보인가. 저 푸아송이란 녀석은 칼을 차고 있으면서도 거리의 사람들이 꾀게 하다니. 그러더니 쿠포는 마침내 신이 나서 젤베즈까지 놀리기 시작했다. 허참, 그녀의 애인은 여자를 버리는 재주도 뛰어나다고 했다. 그녀는 운도 없다. 처음엔 대장장이와 일이 잘 안 되었고 다음엔 모자장이에게 배신당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 상대 녀석들이 일이 좋지 않으니 말이다. 어째서 미장이 녀석을 잡지 않았지? 미장이라면 회반죽 따위를 이겨 붙이는 데는 익숙하지. 인정이 많고 달라붙으면 떨어질 줄 모르는 녀석이고. 물론 그는 그런 말을 농담 삼아 한 것이지만 젤베지는 파랗게 질려버렸다. 마치 나사 송곳으로 그런 말을 그녀에게 쑤셔 넣으려는 것처럼 짓거려대면서 그가 작은 회색 눈으로 그녀를 염탐하려는 듯이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런 얘기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상대가 농을 하는 것인지 진담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1년 내내 취해 있는 사내란 이미 제정신이 아니며 20대에는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 30대에 가서는 술 때문에 부부간의 정조에 대해서는 아주 소탈해지는 남편이 있게 마련이다. 구투도르가에서 쿠포가 으스대는 것은 가히 볼만했다. 그는 푸아송을 오쟁이 진 사내라고 불렀다. 그런 말엔 가히 수다스런 여편네들도 할 말이 없었다. 오쟁이 진 남편은 푸아송이 아니었다. 쿠포는 알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전에 모르는 척했던 것은 분명히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싫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자기 집 일쯤은 짐작한다. 가려운 데가 있으면 긁는다. 즉 그는 가렵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러 긁어대어 남을 기쁘게 해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 순경 녀석 그가 알고 있을까? 하지만 이번엔 틀림없다. 둘이서 붙어있는 것을 보았으니 말이다. 근거 없는 험담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화가 났다. 사내 자식이, 그것도 정부의 관리라는 자가 자기 집에서 이 같은 스캔들이 있는 것을 어찌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경 녀석은 남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렇게밖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욕을 하면서도 쿠포는 밤에 지붕 및 굴속 같은 방에서 마누라하고 단둘이 있어 심심할 때면 랑티에를 부르러 어슬렁어슬렁 내려가서 그를 강제로 데리고 올라오곤 했다. 이 친구와 헤어져서 살게 되고부터 그는 집안이 쓸쓸해졌다고 생각했다. 랑티에와 젤베즈, 이 두 사람 사이가 냉랭해진 것을 보고 그는 그들을 화해시키려 했다. 그는 냉소했고 주정뱅이 특유의 흐릿한 눈에는 즐거운 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모자장이와 공유하고 싶다는 관대한 생각, 그 욕구가 불타올랐다. 그런 밤이면 젤베즈는 이미 남편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법석통 속에서도 랑티에는 거만하게 굴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위엄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3번이나 쿠포 부부와 푸아송 부부의 싸움을 말렸다. 이 두 쌍의 부부가 사이좋게 해나가는 것이 그의 만족감의 요소였다. 그가 젤베즈와 벨지니를 다정하긴 하지만 빈틈없는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여자들은 언제나 서로 사이좋은 채 하는 것이었다. 랑티에로 말하자면 그는 마치 터키의 임금님처럼 침착하게 이 금발머리 여자와 갈색머리 여자를 지배하고 그의 교활한 솜씨를 다함으로써 살쪄가고 있었다. 이 뻔뻔스러운 사내는 아직도 쿠포 부부에게 기식하면서 한편 잽싸게도 푸아송 부부를 파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런 정도의 일쯤은 그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게 하나를 먹어치우고 다음 가게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결국 이런 종류의 인간에게 행운이 돌아가는 것이다. 나나의 최초의 성체 배수는 그해 6월이었다. 나나는 13살이 되고 있었으나 이미 다 자란 아스파라거스처럼 키가 크고 뻔뻔스러운 데까지 있었다. 지난해에는 품행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교리 문답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사제가 허락한 것도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 애가 다시는 성당에 안 올 것이고 믿음 없는 여자를 또 하나 거리에 내버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나나는 흰색 드레스를 입을 생각에 좋아라 하고 날뛰었다. 로리웨 부부는 대부대모로서 드레스를 만들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선물 얘기를 온통 아파트 안에 퍼뜨렸다. 르라 부인은 베일과 모자를, 벨진이는 지갑을, 랑티에는 기도서를 선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쿠포 부부는 지나치게 걱정할 것도 없이 의식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점 축하를 하려 했던 푸아송 부부까지도 바로 그 기회를 택했다. 물론 랑티에의 권고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쿠포 부부와 역시 딸이 같은 날에 첫 성체 배수를 하는 보슈 부부를 초대했다. 밤에 자기네 집에서 양다리 고기구이와 그 밖에 조촐한 음식을 먹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전날 나나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옷장 위에 늘어놓은 선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쿠포가 취해서 돌아왔다. 파리의 공기가 다시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는 아내와 딸을 붙들고는 주접을 떨며 그런 자리에서 할 말이 못 되는 추잡한 소리를 했다. 게다가 나나도 추잡한 대화를 항시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말버릇이 좋지 못했다. 싸움이라도 하는 날에는 서슴없이 자기 어머니에게 쌍년이니 뚱뚱이라느니 하며 마구 짓거려댔다. 빵 가져와. 스프도 이년들아. 이 누더기를 걸친 거짓년들 같으니. 알았나? 스프를 안 가져오면 그 싸구려 옷을 깔고 뭉갤 테다. 쿠포가 고함을 질렀다. 술만 취하면 정말 죽겠구먼. 젤베지는 짜증이 나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했다. 지금 데우고 있어요. 정말 못살게 구는군요. 나나는 이런 날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얌전하게 있었다. 눈을 내리깔고 아버지의 천한 말 따위는 알아들을 수 없는 척하면서 여전히 옷장 위의 선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쿠포는 술을 마시고 온 날 밤이면 을에 끈덕지게 놀려대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대고 짓거려댔다. 내년에 흰 드레스는 아무렴 어때? 언젠가 일요일처럼 블라우스에다 종이 뭉치를 쳐넣어 젖통을 만들 작정이냐? 그래 좀 기다려봐. 내년도 엉덩이를 흔들며 다니게 될 거야. 예쁜 옷이 생겨서 근질근질한 게로군. 좋아서 머리가 멍한 게로군. 자, 거기서 비켜. 망나니 같은 년아. 손을 떼고 그따위는 서랍 속에 넣어둬. 그러지 않으면 그것으로 니년의 낯짝을 닦아줄 테니. 나나는 고개를 숙이고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주망사로 만든 작은 본인 모자를 집어들고 그것의 값이 얼마나 나가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러자 쿠포가 손을 내밀며 그 모자를 빼앗으려 들자 젤베지는 그를 밀어젖히며 소리쳤다. 그 아이를 내버려둬요.
얌전하니 나쁜 짓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자 쿠포는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다. 야, 이 잡년들아. 모녀가 잘도 닮았구나. 훌륭하기도 하구나. 하나님에게 가서 무엇인가 얻어먹고 오는 도중에 사내들한테 추파나 던지고 잘도 한다. 자, 대꾸할 것이 있으면 해봐. 이 새끼 갈보년. 니년에게 자루를 입혀주마. 그래서 그것이 네 피부 껍질을 벗겨내나 어디 두고 보겠다. 그래, 자루를 입혀서 니년과 사제 녀석들이 언짢아 하는 꼴을 봐야지. 뭐, 낸들 니년이 못된 짓 하기를 바라는 줄 아냐? 두 년 다 내 말 못 듣겠느냐 말이다. 그러자 이번엔 나나가 골이 나서 돌아다 보았고 한편 젤베지는 쿠포가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옷을 지키기 위하여 팔을 뻗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은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쿠포는 저녁을 먹자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 그는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났다. 전날 밤의 취기가 알맞게 남아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그는 딸의 옷치장을 거들어주며 하얀 드레스에 감동하여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이 말괄량이 계집애가 진짜 아가씨 꼴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의 말 맞다나 이런 날에는 아버지란 당연히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이었다. 게다가 아주 짧은 옷을 입고 마치 신부처럼 부끄러워서 미소를 짓고 있는 딸의 멋진 모습은 볼만했다. 관리실 입구로 내려가 자기와 같은 옷차림의 폴린느를 보자 나나는 걸음을 멈추고 서슴없는 눈초리로 상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흡사 짐짝 모양을 하고 있어 자기보다 맵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다. 두 가족은 함께 성당으로 갔다. 나나와 폴린느는 손에 기도서를 들고서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베일을 누르면서 앞서 걸어갔다. 두 아이는 짓거리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게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보자 아주 기뻐서 신앙심이 두터운 양 하며 참 귀여운 아가씨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듣는 것이었다. 보슈 아주머니와 로리웨 부인은 뒤처져 걸어갔다. 그녀들은 절름발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느라고 늦는 것이었다. 가진 것을 송두리째 들어먹은 절름발이는 만일 일가 친척이 성체 배수를 생각해서 일체를 즉 새 내의까지도 모두 준비해주지 않았더라면 딸에게 성체 배수도 시켜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로리웨 부인은 자기의 선물인 드레스에 특히 신경을 쓰며 나나가 상점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드레스로 먼지라도 쓸게 되면 저런 털털이년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성당에서 쿠퍼는 줄곧 울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제가 두 팔을 흔들어대고 천사 같은 계집애들이 손을 잡고 한 줄로 걸어오자 그는 가슴이 뭉클했다. 오르간 음악 소리가 뱃속까지 울려오고 향기로운 분향 냄새가 풍겨오자 그는 마치 꽃다발을 얼굴에 들이댄 것처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그는 얼떨떨하고 가슴이 벅찼다. 특히 찬송가가 감동적이었다. 계집애들이 성체를 받는 동안 달콤한 그 무엇이 목구멍을 지나면서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게다가 그의 주위에서도 잘 감동하는 사람들이 같은 모양으로 손수건을 적시고 있었다. 정말 좋은 날이었다. 일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었다. 다만 성당을 나와서 메마른 눈으로 그를 놀려대는 로리웨와 함께 한잔하러 갔을 때는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사제들이 사람들을 녹이려고 악마의 풀을 불사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감추지 못했다. 그의 두 눈은 부어 있었다. 쿠포의 마음은 포장도로의 포석 같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잔씩 주문했다. 그날 밤 푸아송 부부의 개점 축하는 매우 성대했다.
우정이 식사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좋지 않은 날이 계속될 때면 뜻하지 않게 이런 즐거운 저녁을 맞게 되어 서로 미워하는 사이끼리 몇 시간 동안이라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도 있는 법이다. 랑티에는 왼쪽에 젤베지를, 오른쪽에 벨진이를 앉히고 양쪽에 다 상냥하게 굴며 닭장 안의 평화를 바라는 수탉처럼 열심히 애정을 뿌려댔다. 랑티에의 정면에는 푸아송이 순경다운 평온하고도 엄격한 몽상에 잠겨 있었다. 보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을 때처럼 눈을 멍청하니 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의 습관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축연의 여왕은 나나와 폴린느 두 계집아이였다. 새 옷을 입은 채 있어도 좋다고 허락을 받은 이 애들은 하얀 새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이 굳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턱을 들어 흘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짜증이 난 나나는 마침내 입에 담고 있었던 포도주를 가슴팍에 내뿜었다.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 사람들이 나나의 새 옷을 벗겨 그녀의 블라우스를 잽싸게 유리컵에 물로 씻었다. 그러고 나서 후식을 먹을 때 모두들 딸들의 장래에 대하여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보슈 아주머니는 이미 정해놓은 것이 있었다. 폴린느는 금은 세공소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 거기서 5, 6프랑은 벌 수 있었다. 젤베지는 아직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으며 나나 역시 하고 싶은 것이 없었다. 나 같으면 조화 여공을 만들겠어. 깨끗하고 품위 있는 일이니까 말이야. 르라 부인이 말했다. 조화 여공이란 모두가 매춘부야. 로리웨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럼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사내죠. 나는 말이에요. 휘파람을 불면 벌렁 누워 두 다리를 쳐드는 암캐가 아니에요. 키다리고 화부가 입을 뾰족하게 만들며 말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제지했다. 르라 부인 그만두셔요. 모두들 첫 성체 배수를 받은 두 계집애를 곁눈질로 가리키며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 애들은 웃음을 참느라고 유리컵에다 코를 들이받고 있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남자들도 그때까지 점잖은 말만 골라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르라 부인은 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상류 사회에서도 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했다. 게다가 그녀는 자기 특유의 화법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이다. 애들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자기의 얘기 솜씨는 늘 칭찬받는다고 했다. 조화 여공 중에도 훌륭한 여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녀들도 다른 여자들과 꼭 같아요. 그런 여자들이라고 해서 다 매춘분 아니에요. 물론 실수를 하는 일은 있겠지만 정신만은 올바르다고요. 상대를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요. 그건 꽃 덕분이에요. 나도 꽃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몸을 지키고 있지만요. 어머나, 나도 꽃은 싫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나의 마음에 들어야 해요. 그뿐이에요. 일에 대해서만큼은 아이들 생각에 반대해선 안 되죠. 예, 나나야, 대답 좀 해보렴. 너 꽃을 좋아하니? 젤베지가 말을 가로챘다. 계집애는 접시 위에 몸을 굽히고 젖은 손가락으로 과자 부스러기를 모아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계집애는 대답하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야릇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네, 엄마. 아주 좋아해요. 마침내 나나가 말했다. 그래서 이야기는 바로 해결했다. 쿠포는 다음 날부터라도 르라누이에게 딸년을 케르가의 일터로 데리고 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생의 의무에 대해 진지한 모습으로 얘기를 했다.
보슈가 나나와 폴린느는 성체 배수를 받은 이상 이제 하나의 완전한 여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푸아송은 요리도 하고 양말도 깁고 집안 살림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두들 결혼 얘기랑 장차 낳게 될 어린애 얘기까지 들려주었다. 그 둘은 한 사람의 완전한 여자가 된 데 대해 가슴을 두근거리며 하얀 드레스 밑에서 빨개져 가지고 부끄러워 서로 몸을 마구 비벼댔다. 그러나 그 애들이 가장 부끄럽게 느낀 것은 랑티에가 농담 삼아 벌써 귀여운 서방님이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을 때였다. 그리고 모두들 나나를 강요하여 어머니의 주인집 아들인 빅토르 포코니에를 아주 좋아한다고 고백하게 했다. 로리웨 부인은 돌아가는 길에 보슈 부부 앞에서 말했다. 그 애는 우리의 영세 대녀인데 조화 여공으로 만들다니. 이젠 그의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큰 거리의 매춘부가 또 하나 느는 셈이지. 반년도 못 가서 부모들 얼굴에 똥칠을 할 거예요. 잠자러 올라가면서 쿠포 부부는 만사가 다 잘 되었고 푸아송 부부도 별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젤베지는 오히려 가게가 깔끔하게 잘 정돈돼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녀는 자기들의 옛 주거에서 남이 의기양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으로 이처럼 자기가 손님으로 불리어가면 아마도 마음이 괴로울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다. 그랬던 것이 뜻밖에도 단 1초도 화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놀라고 있었다. 나나는 옷을 벗으면서 지난달 시집간 3층 집 언니의 옷도 자기 것과 같은 모슬린이었느냐고 엄마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즐거운 날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그들은 점차 곤경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특히 겨울이 그들을 깨끗이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다. 비와 추위와 더불어 굶주림이 엄습하여 시베리아처럼 얼어붙은 싸구려 방 안, 식기 선반 앞에서 싸우거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 불안당 같은 12월이 문틈으로 그들의 집에 침입하여 갖은 재난을 다 몰고 왔다. 일터에는 일거리가 없었고 추위에 움츠러부터 게으름만 늘어났으며 습한 계절에 가난하고 어두운 생활이었다. 첫 겨울은 그래도 이따금 붉기도 쬐고 먹는 편보다는 따뜻한 편이 좋다 하여 난로주위에서 몸을 움츠리기도 했다. 두 번째 겨울에는 난로가 녹슨 채 있어서 주물의 도로 표지처럼 음산한 모습으로 방 안을 얼어붙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도 집세였다. 정월은 집세를 내는 달이었다. 집안에 동전 한 푼 없는데 보슈 영감은 영수증을 들이댄다. 그것이 북극의 폭풍처럼 한층 더 추위를 몰고 왔다. 다음 토요일에는 마레스코 씨가 고급 외투를 입고 커다란 손에 털 장갑을 끼고 왔다. 그의 말은 항상 한결같이 나가라는 얘기였고 밖에서는 마치 쿠포 부부를 위해 거리에 하얀 시트라도 마련해 놓은 듯 눈이 오고 있었다. 집세를 치르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자신의 살이라도 도려내 팔았으리라. 식기장과 난로를 텅 비게 한 것은 바로 그 집세였다. 어느 층에서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불행의 음악소리가 계단과 복도를 따라 울렸다. 비록 세대마다 한 사람씩 초상이 난다 해도 이처럼 비참한 오르간 음악이 연주되진 않았으리라. 정말 마지막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었으며 더 이상 산다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가난뱅이들은 짓밟힐 뿐이었다. 4층의 아낙네는 일주일가량 감옥에 있었다. 어떤 노동자는 6층의 미장이었는데 고용주 집에서 도둑질을 저질렀다. 물론 쿠포 부부의 경우 책임은 스스로 져야 했다. 아무리 살림이 힘들어도 정신 차리고 절약만 하면 언제나 타개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증거로 로리웨 부부는 집세를 지저분한 종이에 싸서 납기 일에 틀림없이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쿠포 부부는 이를 싫어하여 그야말로 여윈 거미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나는 조화로 아직 한 푼도 벌어오지 못했다. 오히려 거칠애로 많은 돈을 쓰기만 했다. 마침내 젤베지는 포코니의 부인 가게에서도 나쁜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점점 기술이 떨어지고 일이 칠칠치 못해졌던 것이다. 여주인이 풋나기들의 품삯인 1급 40수로 깎아내릴 정도였다. 그래도 자존심만은 살아있어 골을 잘 냈고 이전에 가게를 가졌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자랑했다. 일에는 게으르고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훌쩍 자리를 떠나버리기 일쑤였다. 한 번은 포코니의 부인이 위트와 부인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옛날에 자기가 부리던 사람과 나란히 일하게 된 것이 분해서 2주일이나 가게에 나타나질 않았다. 이처럼 멋대로 군 후에도 그녀는 인정상 그냥 고용되었으나 그것이 그녀를 한층 더 화나게 했다. 당연히 그녀의 주말 급료는 조금밖에 안 됐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어느 토요일엔 그녀의 급료가 가불하고 있던 액수를 밑돌기도 했다. 한편 쿠포도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정부를 위해 거저 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젤베지는 그가 에탕프에서의 벌이 이래로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봉급날 그가 돌아와도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 팔을 척 늘어뜨리고 주머니는 텅 빈 채 흔히 손수건까지 잃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리저리 궁리를 하여 거짓말을 꾸며댔다. 10프랑을 무슨 신청을 하는데 등록금으로 썼느니 20프랑을 주머니 구멍으로 빠뜨렸느니 하며 주머니 구멍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빚을 50프랑이나 갚았느니라고도 했다. 젤베지는 보슈 아주머니의 권고를 받아 남편이 일터에서 나오는 것을 지키고 있다가 방금 받은 봉급을 가로채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잘 되지 않았다. 그의 동료가 쿠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돈은 구두나 지갑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보슈 아주머니 쪽이 머리가 더 잘 돌았다. 왜냐하면 보슈는 안면이 있는 귀여운 부인들에게 토끼 요리를 한턱 내기 위하여 10프랑짜리 몇 장을 몰래 감추어 놓았는데 그녀는 남편 옷을 샅샅이 뒤진 끝에 모자 차양의 가죽과 헝겊 사이에 꿰매 놓아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던 돈을 찾아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함석장이는 돈을 옷 속 같은 데 꿰매 놓진 않았다. 몸뚱이 속에 넣어두는 것이었다. 그러니 가위로 그 뱃가죽을 가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계절마다 전락해가는 것은 살림을 잘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도 당사자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들은 불운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집안은 엉망이었다. 온종일 그들은 악담을 퍼부었다. 그러나 아직 두들겨 패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고작 말다툼이나 그렇지 않으면 귀싸대기가 터질 정도였다. 가장 슬픈 일은 그들이 애정의 새장을 열어놓아 두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마음이 카나리아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은 세계는 서로 기대고 겹쳐서 살아가면 각기 정감과 따뜻함이 교류될 텐데 지금은 그런 따뜻한 애정이 그들의 몸에서 사라져버리고 모두들 각자 스스로의 구석에 틀어박혀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었다. 쿠포도 젤베지도 나나도 셋이 다 지금에 와선 으르렁거리며 미움이 가득 차서 사소한 일에도 서로 대립하는 것이었다. 무엇인가가 무너진 것 같았다. 행복한 가정에서 식구들의 마음을 다 함께 고동시키는 저 기계, 가족이라는 커다란 태엽이 망가진 것 같았다.
젤베지는 쿠포가 보도에서 12m나 15m쯤 되는 높은 홍통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아도 더 이상 옛날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았다. 자기가 차마 밀어 떨어뜨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 스스로 떨어져 준다면 그야말로 지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 줄어들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부부싸움이라도 벌어지는 날엔 그녀는 도대체 언제쯤에나 들것에 실려 돌아올 것이냐고 소리를 쳤다. 그녀는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나는 신문에서 여러 가지 사고 기사를 읽고는 비뚤어진 계집애들이 하는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이 아버지란 사람은 너무나 아군에 강하여 승합마차에 깔려도 취기도 깨지 않을지 모른다. 도대체 이 망나니 아버지는 언제 되질 것인가. 빈곤한 살림에 쪼들린 이런 생활 속에서도 젤베지는 자기 주변에서도 굶주려 헐떡이는 소리를 듣고 한층 더 괴로운 마음이었다. 이 아파트에서도 이 모퉁이는 지독한 가난뱅이들의 소굴이었으며 여기서 사는 서너 가족은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끼니를 굶었다. 문이 열려 있어도 음식 냄새가 풍기는 일이라곤 거의 없었다. 복도를 따라 죽음의 침묵이 깃들여 있었고 벽은 줄인 배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때때로 소동이 일어 여자의 울음소리, 굶주린 애들의 보채는 소리, 배고픔을 잊으려는 가족들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목구멍에 경련이 일어 입을 크게 벌리며 하품을 하고 있었다. 가슴도 짜부러졌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살이조차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공기를 들이킬 뿐이었다. 그러나 젤베지가 가장 불쌍하게 생각한 것은 뭐니 해도 작은 계단 및 굴속 같은 곳에 있는 불의 영감이었다. 이 영감은 마르모트처럼 그곳에 틀어박혀 덜 춥게 하려고 몸을 동그마니 움츠리고 있었다. 집더미 위에서 며칠씩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배가 고파도 외출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그 누구도 식사에 불러주지 않는데 일부러 배를 줄이며 외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영감이 3, 4일씩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웃 사람들은 문을 밀고 들어가서 혹시나 죽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들여다보았다. 죽어있진 않았다. 어쨌든 살아있었다. 싱싱하게는 아니지만 그저 가냘프게 다만 눈으로만 살아있었다. 죽음까지도 이 영감을 잊고 있었다. 젤베지는 빵이 생기면 바로 그 껍질을 영감에게 던져주었다. 그녀는 남편 덕분에 성미가 고약해지고 남자를 싫어했지만 여전히 동물에 대해서만은 연민의 정은 느꼈다. 이제 어느 연장도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죽어가도록 내버려진 불쌍한 늙은이 불의 영감은 그녀에게는 이제 개와 같은 존재였으며 백정이라도 그 껍질이나 지방지를 사려들지 않을 무용의 동물이었던 것이다. 영감이 여전히 거기 복도 맞은편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인간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오직 자신의 몸뚱이를 양심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어린애만큼 키가 줄어들어 난로 위에 굳어버린 오렌지처럼 시들어가고 있다. 젤베지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만큼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다. 세탁부는 장의사 인부 바주주 영감이 옆에 살고 있다는 것도 무척이나 괴로웠다. 아주 얇은 간단한 칸막이가 두 방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다. 영감이 손가락 하나를 입에 물어도 들릴 정도였다. 저녁에 영감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 영감의 작은 살림을 엿보는 것이었다. 검은 가죽 모자가 마치 관 위에 던져진 삽처럼 둔탁한 소리를 내며 옷장 위에 놓인다. 검은 외투가 걸리면서 벽에 스쳐 밤의 새가 날개를 치는 듯한 소리를 낸다. 검고 낡은 복장이 방 한가운데 내던져지면 장례식의 잔 재물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그녀는 영감의 쿵쿵거리는 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영감의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도 신경을 썼으며
그가 가구에 부딪히거나 접시를 뒤집어 엎을 때면 온몸이 섬뜩했다. 이 모주망태는 그녀의 관심거리였으며 그 호기심에는 은근히 공포감도 섞여 있었다. 날마다 한껏 먹고 머릿속은 가지가지 생각으로 뒤범벅인 이 익살장이 영감은 기침을 하고 침을 뱉고 고디숑 아줌마를 노래하고 더러운 물건을 집어던지며 침대에 다다르기까지 이 벽 저 벽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젤베지는 영감이 방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곤 파랗게 질려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끔찍한 상상을 했다. 아마 영감이 시체를 운반해다가 침대 밑에 놓아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문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었다. 장의사 인부가 수고를 덜고 시체를 한꺼번에 묘지로 운반하려고 어린애 관을 자기 방에 모아두었다는 얘기였다. 분명히 바주주가 집에 돌아오면 칸막이 벽을 통하여 죽음의 냄새가 났다. 페르 라쉐르 묘지 앞에 두더지 왕국 한복판에 살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 짐승 같은 영감이 마치 자기 일이 즐거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언제나 혼자서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방에서 한바탕 덥석거리고 골아 떨어졌을 때조차도 그는 세탁부의 숨통이라도 끊어버릴 듯 요란하게 코를 고는 것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씩이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옆방에서 장례 행렬이 끝없이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가장 좋지 않은 일은 무서워 죽겠는데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벽에 귀를 댈 만큼 마음이 쏠린다는 것이었다. 바주주 영감은 젤베지에게 마치 멋쟁이 남자가 정숙한 여자에게 주는 것 같은 효과를 주었다. 이런 여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멋쟁이에게 접촉해보고 싶으면서도 그럴 용기가 없을 뿐이었다. 몸에 밴 교양이 그런 짓을 방해했다. 그래서 만일 공포가 가로막지 않았다면 젤베지도 죽음에 손을 대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으리라. 그녀는 가끔 아주 이상한 태도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주의를 집중하여 바주주 영감의 동작에서 비밀을 찾아내려고 살피곤 했다. 그래서 쿠포가 그녀에게 야유조로 넌 옆방의 장의사 인부한테 반했느냐며 물어볼 정도였다. 그녀는 고를 내며 이사하자고 했다. 바주주 영감과 이웃간인 것이 그토록 싫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영감이 묘지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면 그녀는 순식간에 어느샌가 망상에 사로잡혀 부정을 생각하는 여자처럼 흥분하여 마음을 죄는 것이었다. 그 영감은 그녀에게 넌지시 그녀를 짐으로 꾸려 그와 함께 어디론가 데려가 아무리 비참한 괴로움도 단번에 잊을 만큼 대단히 즐거운 숙면을 안겨주리라고 2번이나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1월의 어느 날 밤 그녀는 두 손으로 칸막이 벽을 두드렸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들의 학대를 받으며 돈 한 푼 없이 기진맥진하게 지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몸이 편치 않았고 오슬오슬 한기가 나며 눈앞이 아물거렸다. 그래서 한순간 창밖으로 몸을 내던질까 하는 욕망이 일었으나 그만두고 칸막이 벽을 두들기며 이렇게 불러댔던 것이다. 바주주 영감! 바주주 영감! 장의사 인부는 예쁜 새 아가씨가 있었다네 라는 노래를 부르며 신발을 벗고 있는 중이었다. 그날 일이 잘 처리된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취해 있었으니 말이다. 바주주 영감! 바주주 영감! 젤베지는 목청을 높이며 불러댔다. 뭐, 누가 몸이라도 아픈가? 아유, 바로 갈 테니 기다리시오. 바주주 영감은 더듬더듬 말했다. 그러나 그 쉰 목소리를 듣자 젤베지는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녀는 몽둥이로 허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어 무서움에 궁둥이가 오므라들었다.
장의사 인부의 그 큰 손이 벽을 넘어서 자기의 머리채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뒷걸음질을 쳤다. 뭐야, 아니야. 아무도 없나? 기다려요. 난 부인네들에겐 친절하니까. 다주지 영감이 정적 속에서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젤베지가 목이라도 졸린 듯한 소리로 말했다. 장의사 인부가 투덜거리며 잠드는 동안 그녀는 계속 불안해했다. 영감이 또다시 칸막이를 두들긴 것으로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어 꼼짝도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아무리 괴롭더라도 옆방의 영감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무섭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녀는 소름이 끼치는 죽음의 동경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젤베지는 자신과 남의 근심거리에 둘러싸여 비자르 일가에서 훌륭한 용기의 모범을 찾아냈다. 조그만 랄리, 2수짜리 버터만큼밖에 되지 않는 이 8살짜리 계집애가 어른만큼이나 훌륭히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다. 두 아기, 3살 난 남동생 쥘르와 5살짜리 여동생 앙리에트를 하루 온종일 소재를 하거나 접시를 닦으면서도 돌보아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비자르가 마누라의 배를 걷어차 죽여버린 이래로 랄리는 이 집안의 작은 어머니 역할을 맡아왔던 것이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자청하여 죽은 어머니 역할을 해왔지만 짐승처럼 난폭한 그녀의 아버지는 딸 자식을 어머니와 똑같이 만들 작정인지 전에 어머니를 두들겨 패듯 지금은 딸 자식을 두들겨 팰 정도였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면 이 사내는 여자들을 두들겨 패지 않고서는 못 배겼다. 랄리가 아주 어리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상대방이 늙은 여자였다 해도 상관치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똑같이 매우 세게 두들겨 팼을 것이다. 따귀 한 대로 딸의 얼굴 전체가 몽땅 가려졌다. 어린애의 살갗은 아직 매우 보드라와 5개의 손가락 자국이 이틀 동안이나 남아 있었다. 그는 무작정 때렸다. 그렇다고 해도 때리고 아니라고 해도 때렸다. 겁에 질려 아양을 떠는 눈물이 날 정도로 바싹 마른 작은 고양이에게 사납게 덤벼드는 늑대와도 같았다. 작은 고양이는 불평도 없이 체념어린 아름다운 눈으로 가만히 맞아주고 있었다. 랄리는 결코 거역하지 않았다. 얼굴을 가리느라고 몸을 약간 굽힐 뿐이었다. 아파트 안을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고함을 지르지 않으려고 참고만 있었다. 결국 아버지가 그녀를 구둣발로 걷어차서 방 내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일에 실증이 나게 됐을 때 그녀는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수풀을 마련해주고 가구 위에 먼지 하나 없이 소재를 했다. 두들겨 맞는 것도 그녀의 일과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젤베지는 옆집 계집애에게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계집애를 자기와 동등하게 살림이 무엇인지 잘 아는 성년의 여자로 취급했다. 사실상 랄리는 창백하고 진지한 얼굴로 마치 노처녀와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애가 말하는 것을 듣자면 한 30살쯤은 된 여자같이 생각될 정도였다. 물건 사는 솜씨며 바느질이며 살림살이 꾸리는 솜씨가 능하고 벌써 2~3차례 해산한 경험이라도 있는 듯한 말씨로 어린애들 얘기를 했다. 8살짜리 소녀의 그런 말이 모두에게 미소를 짓게 하지만 모두들 바로 목이 메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뜨고 만다. 젤베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녀를 끌어들여 먹을 것과 헌 옷가지 등 무엇이건 주었다.
어느 날 나나의 헌 우옷이 랄리에게 맞는가 입혀보다가 그녀는 숨이 막힐 뻔했다. 등줄기는 보랏빛이 되어 있고 팔꿈치는 껍질이 벗겨져 피가 맺혀 있고 죄 없이 학대받는 계집애의 몸뚱이가 온통 상처투성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음을 보았던 것이다. 그래도 랄리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고 세탁부에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남에게서 말을 듣게 되는 것을 싫어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변호하며 술만 마시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냉혹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그는 미쳐 있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있다. 미친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이고 용서해 주어야 하니 말이다. 그때부터 젤베지는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비자르 영감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나면 바로 나가서 애써 중재하려 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따귀를 얻어맞을 뿐이었다. 랄리는 낮에 쇠침대 다리에 묶여있기가 일쑤였다. 자물쇠장이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나가기 전에 딸의 발과 배를 굵은 밧줄로 묶어놓는 것이었다. 술 때문에 창란을 일으킨 머리로 발작을 일으킨 것이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없는 동안에도 딸을 학대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랄리는 저리는데도 말뚝처럼 꼼짝 못하고 발이 하루 종일 묶인 채 있었다. 그녀는 비자르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잊을 때는 밤새도록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젤베지가 분개하여 끈을 풀어주려고 하면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와서 끈 맨 모양이 전과 같지 않으면 무척 화를 낼 것이니 제발 그대로 두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자기는 정말 괴롭지 않으며 그렇게 묶여있는 것이 오히려 몸에 휴식을 준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어리고 작은 발은 부어올라서 죽어버린 것 같았다. 랄리가 괴로웠던 것은 방안이 어질러져 있는데 자기가 침대에 묶여있기 때문에 소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이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도 그녀는 동생들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이것저것 지시를 하며 앙리에트와 줄리를 불러서 코를 씻어주었다. 손은 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에 시간을 완전히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풀려날 때를 기다리면서 뜨개질을 했다. 그러나 비자르가 끈을 풀어줄 때가 가장 괴로웠다. 피의 순환이 멈추어 있었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어 좋게 15분은 기어다녀야만 했던 것이다. 자물쇠 장인은 또한 다른 장난을 생각해냈다. 그는 10수짜리 동전 몇 개를 난로에 넣어 빨갛게 달군 다음 그것을 난로 한 구석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랄리를 불러 빵을 2파운드 사오라고 했다. 꼬마 계집애는 별 의심 없이 동전을 집었으나 비명을 지르면서 그것을 내던지며 화상 입은 작은 손을 흔들어댔다. 그러자 그는 화를 버럭 냈다. 그는 그 돈을 바로 줍지 않으면 궁둥이를 후려차겠노라고 위협했다. 그녀가 우물쭈물하자 우선 눈이 번쩍하게 따귀가 날아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가에 큰 눈물을 글썽거리며 동전을 집어들어 그것을 식히기 위하여 손바닥 위에서 튀기며 나갔다. 정말 주정뱅이 머리통에서 얼마나 난폭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일이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오후 랄리는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동생들과 놀고 있었다. 창문은 열려 있어 통풍이 잘 되고 복도에 불어드는 바람이 문짝을 가볍게 흔들어대고 있었다. 아르드씨다. 아르드씨, 어서 들어오셔요. 꼬마 계집애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문 앞에서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녀는 바람에게 인사한 것이었다. 그녀의 뒤에서 앙리에트와 쥘르도 인사를 했다. 그들은 이 놀이에 열중하여 누가 간질이기라도 한 것처럼 허리를 잡고 웃어댔다. 동생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고 랄리의 양볼이 장밋빛처럼 붉게 물들었다.
자기도 그들처럼 무척이나 즐거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녀에겐 여간에선 없었던 일이었다. 안녕하셔요, 아르디 씨. 어떻게 지내셔요, 아르디 씨? 그런데 거친 손이 문짝을 밀었다. 비자르 영감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자 정경은 돌변했다. 앙리에트와 줄리는 벽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한편 랄리는 겁에 질려 절을 한 채 굳어버린 자세였다. 자물쇠 장인은 흰 나무 손잡이에 끝에 가는 실 모양의 가죽끈이 달린 마부용 채찍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침대 구석에 놓았다. 꼬마 계집애는 이미 채여도 좋도록 허리를 내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비자르는 보통 때처럼 걷어차지 않고 거무스레한 이를 드러내고 희죽거렸다. 기분이 몹시 좋아 보였고 술도 많이 취해 있었다. 이제부터 장난을 쳐보려는 심산에 취한 얼굴이 더욱 상기되어 있었다. 너 갈보 흉내를 내는구나? 이 어린 년이. 춤추며 날뛰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리더라. 자, 이리 와봐. 더 가까이 와, 이년아. 내 앞으로 오란 말이야. 네 년의 엉덩이 냄새 같은 건 맡고 싶지 않아. 왜 병아리처럼 떨지? 내가 네 년을 건드리기라도 했단 말이냐? 내 구두나 벗겨. 어째서 여느 때처럼 맞지 않는가 하고 놀란 랄리는 또다시 새파랗게 질려 아버지의 구두를 벗겨주었다. 침대 끝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옷을 입은 채 쓰러져서 눈을 뜨고 딸 아이가 방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랄리가 걸어다니면서 이러한 시선 때문에 겁에 질리고 공포 때문에 점점 손발이 굳어져서 그만 찻잔 하나를 깨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누운 채 채찍을 집어들어 딸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야, 이 병신 같은 년아, 이거 좀 봐. 너한테 줄 선물이다. 그래, 넌 또 50수나 해먹었구나. 이 장난감만 갖고 있으면 난 이제 널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네 년이 구석으로 기어들어가도 소용없어. 어때? 한번 해볼래? 아, 네 년이 찻잔을 깼지? 자, 춤을 춰. 아르데 씨에게 인사드리는 춤을 추란 말이야. 그는 벌렁 누운 채 머리를 베개에 묻고 마부가 말을 몰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방 안에서 그 커다란 채찍 소리를 찰싹찰싹 냈다. 그리고 팔을 아래로 내려 랄리의 몸 한가운데를 후려치며 팽이처럼 가죽끈을 말았다 폈다 했다. 그 애는 쓰러져서 네 발로 기어 도망치려 했으나 그는 또다시 채찍으로 후려쳐서 일으키는 것이었다. 자, 깡충깡충! 앞나기의 달리기야. 그렇지 않니? 멋지군. 겨울 아침에 말이야. 난 누운 채 감기도 걸리지 않고 동상 걸릴 염려도 없이 멀리서 계집애를 붙잡을 수 있어. 이 구석에서 한 대, 저 구석에서 또 한 대. 어떠냐? 이번엔 그쪽 구석에서 다시 한 대. 인연 침대 밑에 기어들면 손잡이로 갈겨줄 테다. 자, 어서 깡충깡충! 그의 입술에서 거품이 내뿜어졌고 노란 눈이 거무스름한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랄리는 미치다시피 되어 비명을 지르며 방 내구석으로 뛰어 달아나며 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벽에 찰싹 달라붙기도 했다. 그래도 커다란 채찍에 가는 가죽끈은 어디까지나 쫓아와 귓전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를 내며 가는 화상과 같은 흔적을 살가죽에 남겼다. 고개를 조련받는 동물의 춤 그대로였다. 이 가련하고 조그만 새끼 고양이가 왈츠를 추는 것 같았다. 정말 굉장했다. 더 빨리 돌려줘 하면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 계집애들처럼 발을 구르며 춤추듯 뛰었다. 랄리는 이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공처럼 저절로 튀다가는 눈이 안 보여 도망칠 구멍조차 찾지 못하고 때리는 대로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러자 늑대 같은 영감은 개가를 올리며 랄리를 갈보년이라고 불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딸아이에게 그만하면 충분하냐, 이제 도망칠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러자 젤베지가 느닷없이 들어왔다. 계집애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다. 이런 광경을 보고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아유, 지독한 사람. 놔줘요, 그 애를. 흉악한 사람 같으니. 내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비자르는 회방을 당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중얼거렸다. 에봐, 절름발이. 공연한 걱정을 랑 말아요. 인연을 만져주기 위해서는 아마 손 좀 써야만 하는 것 같소. 인연에게 주의를 주었을 뿐이요. 내 팔이 길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채찍질을 했는데 그것이 랄리의 얼굴에 맞았다. 윈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젤베지는 의자를 집어들고 자물쇠 장이에게 덤벼들려고 했다. 그러나 랄리는 그녀에게 애원하듯 두 손을 뻗으며 아무것도 아니며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앞치마 자락으로 피를 닦아내고 마치 자기들도 채찍을 얻어맞은 것처럼 울어대는 동생들을 달랬다. 젤베지는 랄리 생각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일을 한탄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겨우 8살밖에 안 되는 소녀의 용기가 부러웠다. 이 아이는 그 근처 여자 전부를 합친 것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젤베지는 이 소녀가 배가 고파도 빵 껍질조차 못 먹으며 3달 동안이나 맨빵으로만 살아왔고 아주 마르고 쇠약해져 벽에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게 된 것을 보았다. 몰래 남은 고기를 갖다 주니 식도가 좁아져서 음식물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고기를 잘게 저며 먹으며 소리 없이 커다란 눈물을 흘리는 그 애를 보니 젤베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언제나 다정하고 헌신적이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분별력이 있었으며 어린 소녀의 앙징스러움으로부터 너무나 일찍 눈을 떠 그녀의 모성애가 죽을 때까지 조그만 어머니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그래서 젤베지는 이 고뇌와 관용에 다정한 그 아이를 자신의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 랄리는 오직 말없는 눈길과 크고 검은 체념의 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고민과 비참의 밤을 추측하게 할 뿐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크고 검은 눈을 뜨고 있을 뿐이었다. 젤베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쿠포가에서 목로주점의 강렬한 싸구려 브랜디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세탁부는 언젠가는 자기 남편도 비자르처럼 채찍을 들어 자기를 도망쳐 다니게 할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불행에 위협받고 있었기에 자연히 그녀는 그 아이의 불행에 대해서도 한층 더 민감했다. 분명히 쿠포의 건강은 좋지 못했다. 강한 술이 그의 얼굴빛을 좋게 만들었던 시기는 지나갔다. 그는 이미 배를 두드리며 알코올 덕분에 이렇게 살이 쪘다고 뽐내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때문에 초기에 좋지 않던 노란 지방질이 녹아서 뼈와 가죽만 남게 되자 늪에서 썩어가는 수중시계처럼 푸르죽죽한 낯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욕도 줄어들었다. 빵도 점차 먹지 않게 되고 스튜마저 입에 대지 않게 되었다. 아주 잘 만든 스튜 같으면 먹을 것 같았으나 그의 위장은 막히고 이는 흔들려서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하루에 반 리터의 브랜디가 필요했다. 이것이 그의 하루치 식량이고 음료이며 그가 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영양물이었다.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면 15분은 좋게 몸을 굽힌 채 기침을 하며 뼈가 마주치는 소리를 내고 머리를 움켜잡고 무엇인지 지독하게 쓴 점액을 겨우겨우 뱉어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구멍이 개운치 않았던 것이다. 아침마다 이 모양이니 미리 요강을 준비해 두어야 할 정도였다. 그리고 우선 해장술을 한 잔 마시지 않고서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으니 창자에 불이 붙을 것 같은 술이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약이었다. 그래도 낮이 되면 힘을 되찾았다. 우선 먼저 손발의 피부가 근질거리고 쑤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장난으로 누군가가 간지리고 있다느니 마누라가 시트 속에 머리털을 넣어두어 그것이 몸을 콕콕 찌른다느니 했다. 그러는 사이에 발이 무거워지고 간지럽던 것이 심한 경련으로 바뀌며 살이 바이스에 물린 것처럼 죄어왔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그는 이미 웃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귀가 윙윙거리고 눈앞에 불꽃이 튀는 것 같고 머리가 멍하여 갑자기 거리에서 멈춰섰다.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고 집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 당장에 쓰러질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잠시 비틀거리며 걸었다. 때로는 등에 대낮의 햇빛을 받고 있는데도 마치 어깨에서 엉덩이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오한을 느껴 벌벌 떨기도 했다. 가장 좋지 못한 것은 두 손이 떨린다는 것이었다. 특히 오른손은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몹시 떨렸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빌어먹을. 이미 그는 사내가 아니었다.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분연히 근육을 긴장시켜 유리컵을 잡고는 마치 대리석으로 된 손끝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노라 단언했다. 그러나 유리컵은 그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규칙적으로 조금씩 흔들리면서 마구 춤을 추며 술을 좌우로 튀겼다. 그렇게 되면 그는 화가 치밀어 술을 목구멍에 쏟아 넣고는 이것을 20-30잔 마시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술통을 운반해 보일 것이라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젤베지는 그것에 반대하며 손이 떨리는 수전증을 고치고 싶으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는 아내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승합 마차 따위가 지나가니까 술이 엎질러지는 것이라고 화를 내며 어디 떨리는지 어떤지 시험을 해보겠노라고 몇 대씩이나 퍼마셨다. 3월의 어느 날 밤, 쿠포는 흠뻑 젖어서 돌아왔다. 장화와 함께 뱀장어 수프를 뱃속 가득히 쑤셔 넣고 돌아왔을 때의 일인데 푸르노 시문에서 푸아소니엘 시문까지의 실증날 정도의 그 기나긴 길에서 소나기를 만났던 것이다. 밤이 되자 그는 몹시 기침을 했다. 고열이나 시뻘겋게 되어 망가진 풀무처럼 옆구리를 벌렁거렸다. 아침에 보슈 부부의 단골 의사가 와서 청진기를 등에 대보고 나서는 고개를 흔들더니 젤베지를 옆에 불러놓고 남편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권했다. 쿠포는 폐렴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젤베지는 화를 내지 않았다. 전 같았으면 남편을 의사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몸이 갈갈이 찢어질지언정 자신이 간병을 했을 것이다. 나시온가에서의 사고 때는 남편을 소중히 다루느라고 봉창에 둔 돈까지 몽땅 써버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내가 방탕에 빠져 있을 경우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도 오래가는 법이 아니다. 누군가가 남편을 데려가서 그대로 다시는 데려오지 않는다면 정말로 고맙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들 것을 가져와서 쿠포를 마치 물건처럼 올려놓자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투덜거리면서 연방 꼴 좋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지만 진심은 그렇지가 않았다. 옷장 속에 10프랑이라도 있다면 쿠포를 보내지 않아도 되련만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라리부아지에르 병원까지 따라가서 간호원이 큰 병실 구석에 그를 누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병실에는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한 줄로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몸을 일으켜 새로 들어온 동료를 눈으로 쫓아보았다. 병실 안에 충만해 있는 심한 상처,
숨이 막힐 것 같은 열기의 냄새. 듣고 있는 사람에게 폐를 토해내고 싶게 만드는 폐결핵 환자의 기침소리. 게다가 묘지 안의 길을 방불케 하는 양쪽에 새하얀 침대가 늘어서 있는 그 병실은 페르라쉐즈 묘지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고 나서 쿠포가 베개를 베고 넓적하게 눕자 그녀는 무엇라고 해야 좋을지 몰라 또 주머니에는 그를 위로해 줄 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도망쳐 나왔다. 밖에 나와 병원 앞에서 그녀는 몸을 돌려 그 당당한 건물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옛날 쿠포가 추녀 밑에 매달려 햇빛 속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높은 곳에서 함석을 깔고 있던 시절을 생각했다. 그 당시에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살갗은 여자처럼 고왔다. 봉케르장의 창을 통해 그를 찾아보면 하늘 한가운데에서 그가 보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수건을 흔들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신호로 서로 미소를 보냈다. 그렇다. 쿠포는 그 높은 곳에서 일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그는 시시덕거리는 난잡한 참새처럼 더 이상 지붕 위에 앉을 수가 없다. 그는 밑에 있었다. 병원에 그의 보금자리를 짓고 말았다. 그리고 거칠한 피부로 그곳에서 죽어갈 것이다. 맙소사, 오늘 서로 사랑하던 그 시절이 그 얼마나 먼 옛적 일처럼 여겨지는가. 그 다음 날 젤베지가 용태를 알아보러 갔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다. 간호를 해주던 수녀가 그녀의 남편이 어제 갑자기 동료 환자를 때렸기 때문에 생탄리의 정신병원으로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노라고 설명해 주었다.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했다. 머리를 벽에 부딪히려고도 하고 딴 환자들이 잠잘 수 없을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도 했단다. 술이 그 원인으로 그것이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폐렴으로 눕게 된 틈을 타서 그를 공격하여 정신을 혼란케 한 것이라고 했다. 세탁부는 정신이 아찔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그이가 미쳐버렸다. 그런 사람을 자유로이 놓아두면 살림은 엉망이 되리라. 나나는 외쳤다. 병원에 내버려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기들 둘 다 망쳐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젤베지는 일요일에나 생탄리에 갈 수가 있었다. 그곳은 꽤 먼 곳이었다. 다행히 루시쉬아르 거리에서 글라시에르까지 가는 스간마차가 정신병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상태가에서 내려 맨손으로 갈 수 없어 오렌지 2개를 샀다. 이 또한 굉장히 큰 건물로서 회색의 안마당이 있고 복도가 끝없이 계속되고 시큼하니 오래된 양 냄새가 풍겨서 도저히 밝은 기분이 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격리 병실에 안내되었을 때 거의 기운을 회복한 쿠포를 보고 무척 놀랐다. 그때 마침 그는 아주 정결한 나무 상자로 만들어진 변기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변기는 전혀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엉덩이를 까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녀가 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웃었다. 그는 예전에 진배 없는 입심과 함께 상자 위에 교황처럼 버티고 앉아 있었다. 폐렴은요? 세탁부가 물었다. 쫓아버렸지. 사람들의 손으로 그것을 끌어냈어. 아직 조금 기침이 나긴 해도 이것은 막바지 굴뚝 소재나 같지. 그리고 변기를 떠나 침대에 들어가려다가 그는 또 농담을 했다. 당신은 코가 튼튼하니 이 정도의 구린내쯤은 문제가 아니겠지. 당신은 말이야. 그리하여 두 사람은 더욱 명랑해졌다. 마음속으로 그들은 즐거웠던 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함께 지극히 품위 있는 농담을 하는 것은 필요 없는 말을 빼놓고 단적으로 만족을 표시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병자가 회복하여 모든 면에서 잘하는 것을 다시 보는 기쁨은
실제로 병자를 가져보지 않고는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그가 침대에 들어가자 그녀는 그에게 오렌지 2개를 주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감동을 일으켰다. 탕약을 마시고 목로주점 카운터에서 기염을 토할 수 없게 되고서부터 그는 전처럼 다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그 옛날처럼 지각 있게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 마침내 그의 정신 이상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는 자기도 우습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그 얘기라면 몇 번이고 했지. 생각해보라고. 쥐가 보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쥐꼬리에 소금 하나를 올려놔주려고 내가 네 발로 기어 쫓아다닌 거야. 그런데 당신이 날 부르지 않겠어? 사내들이 당신을 죽이려 했던 거야. 결국 모든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어. 대낮에 도깨비를 본 것과 같은 거야. 난 잘 기억하고 있어. 머리는 아직 끄떡없다고. 이제는 다 끝난 얘기야. 잠이 들면 꿈을 꾸지. 악몽을 꾸는 일도 있지만 그런 꿈은 누구나 다 꾸는 거라고. 젤베제는 저녁 때까지 그의 옆에 있었다. 당직 의사가 6시 회진 시간에 와서 그에게 2손을 뻗어보게 했다. 이제 그의 2손은 거의 떨리지 않았으며 손가락 끝이 조금 움직일 뿐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쿠포는 점점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2번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마룻바닥이랑 방의 어두운 내 모퉁이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한쪽 팔을 내밀었다. 어떤 짐승을 벽에 밀어붙여 으스러뜨리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래요? 젤베지가 소스라치며 물었다. 쥐야, 쥐! 그러고 나서 잠깐의 침묵 끝에 잠에 빠져들면서 그는 연결되지 않는 말을 내뱉으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빌어먹어. 댐들이 내 옷에 구멍을 내고 있어. 아우, 더러운 쥐. 이봐, 당신의 치마를 꼭 쥐어. 조심해. 쥐가 뒤에 있어. 더러운 새끼. 재주를 넘고 있구먼. 이것들이 노닥거리네. 이 불안난 같은 놈들. 아이, 도둑놈. 그는 허공을 치며 모포를 끌어 잡아당기더니 그것을 돌돌 말아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수염난 남자들의 난폭한 행동으로부터 그 가슴을 보호하려는 듯이 보였다. 그러자 간호원들이 달려왔고 젤베즈는 방금 전에 그 광경에 너무 소름이 끼쳐 그 자리를 물러났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가보니 쿠포는 완쾌되어 있었다. 악몽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어린애처럼 잠들어 있었다. 손발 하나 움직이지 않고 10시간이나 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쿠포를 집에 데려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단지 담당 의사는 퇴원할 때 틀에 박힌 주의였지만 잘 생각해서 행동하라고 그에게 충고했다. 만일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병이 재발되어 마침내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으며 이제 이 세상에 술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충고였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옳아요. 젤베즈가 구투도르가로 돌아가는 승합마차 안에서 말했다. 물론 그렇지. 쿠포가 대답했다. 잠시 생각하고 나더니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가끔 딱 한 잔 정도 하는 건 목숨에 관계없어. 소화가 잘 되니까.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는 소화에 좋다며 가볍게 브랜디를 한 잔 들었다. 그래도 그는 일주일간은 분별 있게 굴었다. 그는 원래 아주 소심했기 때문에 비세트르의 정신병원 같은 데서 죽고 싶진 않았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혀 최초의 한 잔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잔이 되고 석 잔, 넉 잔이 되어버렸다. 2주일쯤 되자 여느 때의 주량으로 되돌아가서
창자를 비틀 정도로 강한 술을 하루에 반 병씩이나 마시고 있었다. 젤베지는 우라가 치밀어 후려 갈기고 싶었다. 병원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분별력을 되찾은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볼 수 있다고 꿈꾸었던 것이 그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가. 살림은 점점 더 진창에 빠져들어 언제쯤 좋아지리라는 희망 따위는 전혀 보이질 않았다. 나나는 아버지한테 얻어맞으면 분연히 왜 아버지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그대로 병원에 남아있질 않았느냐고 말대꾸를 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브랜디를 사줘 어서 죽게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녀는 말하는 것이었다. 젤베지도 어느 날 쿠포가 자기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듯이 말하는 걸 듣고 화를 발끈 냈다. 그날 쿠포 부부의 집에선 처음으로 격식에 맞는 부부싸움이 한바탕 벌어졌다. 너무나 심하게 서로 두들겨 팼기 때문에 헌 우산과 빗자루 하나가 다 망가지고 말았다. 그리고 젤베지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더욱 더 무기력해졌다. 전보다도 더 일터에 나가지 않았고 온종일 수다를 떨고 완전히 맥이 빠져 있었다. 무엇이 손에서 떨어져도 그대로 땅바닥에 놓아둔 채 허리 굽혀 주우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게으름의 타성이 붙어버렸다. 자기 편한 대로 먼지가 발을 걸어 자리를 넘어뜨릴 정도가 아니고는 빚을 한 번 하지 않았다. 이즘 로리웨 부부는 그녀의 방 앞을 지나칠 때면 코를 틀어막는 신용을 하며 정말 독과 같다고 했다. 로리웨 부부로 말하자면 복도 막다른 안쪽에서 숨어 살며 그 아파트의 일각에서 울며 사는 모든 빈곤을 피해 20수짜리 동전을 빌려오는 일이 없도록 처박혀 있었다. 문을 두드리며 불을 좀 빌자고 하든가 소금을 한 움큼 또는 물을 한 컵 달라고 부탁하면 당장에 코앞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것이었다. 게다가 또 입이 험하기론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웃 사람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남을 욕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발벗고 나섰다. 빗장을 걸고 틈새나 열쇠 구멍을 막기 위해 담요를 걸쳐 놓고는 잠시도 금삿을 만드는 손을 놓지 않고 부부끼리 잡담을 즐기고 있었다. 특히 절름발이가 몰락했다는 얘기를 할 때면 이 부부는 고양이가 귀염을 받을 때처럼 하루 종일 목을 꼬르륵거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젤베지가 장 보러 가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그녀가 앞치마 밑에 아주 작은 빵 조각을 감춰 가지고 오는 것을 비웃으며 흥겨워했다. 그들은 또한 젤베지가 먹을 것이 없어 찬장 앞에서 발버둥 치는 날을 헤아리고 있었다. 젤베지 집의 일이라면 많이 쌓인 먼지도 내팽개친 채로 둔 어지러운 많은 접시도 가난과 게으름으로 점점 자포자기가 되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들은 샅샅이 알고 있었다. 젤베지는 로리웨 부부가 자기 험담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구두를 벗어들고 가만히 가서는 문에다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담요가 걸려 있어 들리지 않았다. 다만 어느 날 이 부부가 자기 얘기를 하던 중 그 축 늘어진 큰 저통 하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먹은 것이 신통치 않아서 피부가 늘어진 데다 블라우스 앞이 좀 불룩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어디선가 그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남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 듣는 게 싫어서 여전히 그들과 얘기는 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근성이 나쁜 것들한테는 해를 입기가 일쑤고 그렇다고 그들과 맞서서 실컷 욕설이나 퍼부을 기운도 없었다. 어느 토요일 쿠포는 그녀를 서커스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여자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둥근 태에 종이를 바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는 것이니 그 정도만 해도 가볼 만한 가치는 있었다. 때마침 쿠포는 2주일 분의 급료를 벌어놓은 참이라 40수 정도는 쓸 수 있는 처지였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은 나나가 일터에서 급한 주문이 있어 아주 늦게까지 밤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7시가 되도록 쿠포는 돌아오지 않았다. 8시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젤베지는 화가 치밀었다. 저 주정뱅이는 틀림없이 친구와 함께 거리의 술집을 돌아다니며 2주일분의 급료를 털어 마시고 있는 것이리라. 그녀는 보닛 모자도 빨아놓았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어서 아침부터 헌 드레스의 구멍도 열심히 손질해 놓았던 것이다. 마침내 9시경 그녀는 배도 고프고 화도 나서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근처 거리로 내려가 쿠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남편을 찾고 있어? 콜롬보 영감네에 있어요. 우리 보슈가 방금 전에 그와 함께 버찌주를 마시고 돌아왔으니 말이에요. 보슈 아주머니가 젤베지의 험악한 모습을 보고 말했다. 그녀는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쿠포의 눈깔 앞으로 덤벼들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한눈도 팔지 않고 보도를 서둘러 걸어갔다. 가랑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것이 더욱 재미가 없었다. 그래도 목로주점 앞에 다다르자 남편에게 달려들다가 오히려 자기가 당할까봐 불안해져서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아 조심스러워졌다. 가스등이 켜져 있어서 가게는 불타는 듯 밝았고 벽에 박아놓은 거울들이 햇빛처럼 반짝이고 작은 유리병이랑 큰 호리병 따위가 갖은 색깔로 벽을 비추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거기 잠시 멈춰서서 발돋움을 하여 유리창에 눈을 대고는 진열장에 놓인 2개의 술병 사이로 홀 안쪽에 있는 쿠포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가 함석을 깐 작은 탁자 둘레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으나 파이프 담배의 연기로 그 모습이 모두 어렴풋하니 푸르게 보였다. 무엇인지 큰 소리로 떠들어대긴 했으나 그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턱을 내밀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하고 몸을 크게 흔들어대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대장부라는 자들이 아내와 가정을 버려둔 채 이처럼 숨이 막힐 것 같은 굴 속에 잘도 틀어박혀 있다. 빗물이 목덜미로 흘러들었다. 그녀는 가게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다시 일어나서는 생각에 잠겨 교회의 큰 거리로 나섰다. 그렇다. 쿠포는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들어갔더라면 호두에게 당했을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게다가 아무리 보아도 그곳은 여느 여자가 들어갈 곳이 못되어 보였다. 그러나 비에 젖은 나무 밑에 오자 그녀는 약간 오한이 났다. 주저하면서 틀림없이 어떤 좋지 못한 병에 걸리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되돌아가서 유리문 앞에 서서 또다시 그곳에 눈을 대보았으나 주정뱅이들이 비에 젖는 일도 없이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마시고 있는 것을 보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목로주점의 가스등불이 포도의 물 웅덩이에 반사돼 있고 빗방울이 그곳에 조그만 물거품을 이루고 있었다. 구리쇠 장식의 덜컹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바람에 그녀는 도망을 치다가 물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결국엔 자기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아서 문을 밀고 막바로 쿠포가 있는 탁자로 갔다. 여하간 그녀는 남편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오늘 밤은 남편 쪽에서 서커스에 데리고 가겠노라고 먼저 약속한 것이니 찾으러 올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보도 위에서 비누덩어리처럼 녹아버리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어라, 당신이구먼. 할망구, 아이, 꼴불견이군, 정말. 어? 안 그래? 꼴불견이야. 함석장이가 놀리듯 숨막히는 소리로 외쳤다. 장화도 불고기도 주정뱅이도 모두 웃어댔다.
젤베지는 약간 당황하여 선체로 있었다. 쿠포가 무척 다정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네, 우리 거기 가요. 빨리 가야죠. 아직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일어날 수가 없어. 착 달라붙었으니. 농담이 아니야.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면 어디 한번 시험해 보라고. 내 팔을 잡아당겨봐. 힘껏. 제기랄. 더 힘껏. 어차. 알겠지? 저 나귀 같은 콜롱부 영감이 날 나사못으로 의자에 죄어놓았단 말이야. 젤베즈는 이 장난기 어린 짓을 받아주었다. 그녀가 쿠포의 손을 놓아주자 그의 친구들은 아주 재미있는 농담거리가 생겼다고 고함을 지르며 긁엉이질을 받는 나귀처럼 서로 어깨를 비벼대며 웃었다. 함석장이도 목구멍 안까지 보일 정도로 입을 딱 벌리고 웃었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할 수 없는 계집이로군. 이리 와서 좀 앉아. 밖에서 철퍽거리며 돌아다니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겠지. 그래. 내가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은 볼 일이 있어서야. 뾰루퉁해 보았자 별 수 없어. 여보게들 좀 비켜주게. 부인, 내 무릎에 앉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편이 더 푹신할 텐데요. 장화 녀석이 친절한 척 말했다. 젤베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의자를 집어 테이블에서 좀 떨어져 앉았다. 그녀는 사내들이 마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가장 독한 브랜디로 유리잔 속에서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다. 테이블에 조금 엎질러져 있었는데 모주꾼이 짓거려대면서 그것으로 손가락을 적셔서 대문자로 웰랄리라는 여자 이름을 썼다. 그녀는 불고기가 너무 말라서 뼈와 가죽만 남아있음을 알았다. 장화의 코는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변색하여 부르고뉴 지방의 파란 다알리아 같았다. 네 사람이 모두 더럽기 짝이 없었다. 덥수룩한 수염이 뒷산의 빗자루처럼 뻣뻣하니 지린내가 나는 그들은 누더기가 된 작업복을 예사로 걸치고 손톱에 때가 낀 더러운 손을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대로 친구들끼리는 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6시부터 찔끔찔끔 마시고 있었는데 그래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맞게 취해 있었다. 젤베즈는 또 다른 두 사람, 카운터 앞에서 마시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는데 이들은 이미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작은 잔을 턱 밑에 대고는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믿고 셔츠를 적시고 있었다. 뚱뚱보 콜롱부 영감은 가게를 지키는 무기인 큼직한 팔을 뻗고 조용히 술을 따르고 있었다. 몹시 더운 날씨였다. 눈부신 가스등 불빛 속을 파이프 담배 연기가 자욱히 먼지처럼 떠돌아 손님들의 모습은 점차 진해져가는 안개 속에 묻히고 말았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쉰 목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욕설,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한 탁자를 치는 소리 등등이 뒤섞여 귀를 멍멍하게 하는 소음이 되어 흘러나왔다. 젤베즈는 상을 찌푸렸다. 이런 광경은 여자에게는, 특히 익숙치 못한 사람에게는 재미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숨은 막히고 눈은 충혈되고 홀 전체에서 풍기는 알코올 냄새로 벌써부터 그녀는 머리가 무거워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등 뒤에서 더 안정되지 못한 불편함을 느꼈다. 돌아다 보니 증류기였다. 이 주정뱅이 제조기는 좁은 안마당의 유리 상자 속에서 지옥의 부엌인 양 바닥부터 지면을 뒤흔들며 움직이고 있었다. 밤에 보면 이 구리 제품인 그 동그란 옆구리에 커다란 붉은 별을 하나 켜놓았을 뿐 한층 더 음산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그 기계의 그림자가 안쪽 벽에 비쳐 꼬리가 달린 이상한 형태와 사람들을 삼켜버릴 듯이 입을 크게 벌린 괴물과 같은 끔찍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다. 이봐, 수다장이 할망구. 뿌르퉁해 하기는. 알겠어?
귀찮으니까 흥을 깨뜨리지 말라고. 뭐 좀 마시겠어? 쿠포가 소리쳤다. 아무것도 싫어요. 물론 난 아직 저녁 식사도 안 했어요. 좋아. 그렇다면 잘 됐어. 좀 마시면 요기가 된다고. 그러나 그녀가 결단을 못 내리자 장화 녀석이 또다시 아양을 떨어 보였다. 부인께서는 달콤한 것을 좋아하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건 술 마시지 않는 남자예요. 그래요. 급료를 가져오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그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아, 그래서 역정이 나셨군. 자기 몫을 달란 말이지? 이 천치야. 그렇다면 왜 술을 싫다 하지? 자, 한 잔 들어. 그만큼 득이 될 테니. 여전히 놀리는 말투로 함석장이가 말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마에 검은 주름을 하나 만들고는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의 말이 옳아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에요. 이처럼 우리 돈을 다 마셔버립시다. 불고기가 일어서서 그녀를 위하여 아니스 술을 한 잔 가지러 갔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탁자에 다가갔다. 아니스 술을 조금씩 음미하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옛날에 쿠포가 자기에게 접근해 오던 시절 이 가게 문간에 앉아서 함께 먹던 브랜디의 절인 자두 생각이었다. 그때 그녀는 열매는 먹었지만 술은 남겨놓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본성을 알았다. 그녀에겐 의지라곤 한 푼어치도 없었다. 그녀의 허리에 조금 자극을 주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벌써 술 속으로 곤두박질하다니. 아니스 술은 너무 달아서 좀 메스꺼웠지만 그런대로 맛있었다. 모주꾼이 뚱보 여자 웰랄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녀는 술을 찔끔찔끔 마셨다. 웰랄리는 빈틈없는 여자로 생선 행상을 하고 있었는데 수레를 밀며 큰 길을 따라다니면서 술집에 있는 그를 분간해내는 재주가 있었다. 친구들이 모주꾼 녀석에게 알려 그를 숨겨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대개는 잡히게 되었다. 어제 같은 날은 모주꾼이 일터를 빠진 벌로 따귀를 맞았을 정도였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들은 정말 그게 재미있다고들 떠들어댔다. 불고기와 모주꾼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웃어대며 젤베지의 어깨를 탁 쳤기 때문에 그녀도 마침내 간질인 것처럼 그만 웃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에게 당신도 뚱보 웰랄리 흉내를 내라고 충동질했다. 다리미를 가지고 와서 술집의 함석 탁자 위에서 쿠포의 귀에 다림질을 해주라고 했다. 이번에는 강한 브랜디 한 잔이 그녀에게 운반되었다. 처음 한 모금에 그녀는 턱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젤베지가 두 번째 잔을 들었을 때는 이미 고통스럽던 허기증도 느끼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쿠포와 화해가 되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지 않았다. 서커스 구경은 다음으로 미루어도 될 일이다. 말을 타고 다름질 치는 고개 따위는 그리 재밌지 않다. 콜롱부 영감네 가게에는 비도 안 오고 급료가 브랜디 속에 녹아버렸다곤 하지만 어쨌든 자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다. 아름다운 액체의 황금같이 반짝이는 맑은 급료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알 바가 아니다. 인생이 이렇게 즐거웠던 적도 일찍이 없었다. 게다가 자기도 한몫 거들어 돈을 쓰고 있으니 마음의 위안도 된다.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이대로 여기 있어서 무엇이 나쁘랴. 대포를 쏘아대도 이제는 움직이기 싫다. 일단 시작한 것이니 말이다. 그녀는 블라우스를 등에 달라붙게 할 정도의 온기 속에서 노곤해져 있었고 손발을 나른하게 만드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얼빠진 듯한 눈을 하고 혼자 웃고 있었다. 그것은 옆 탁자의 뚱뚱보와 난장이 같은 두 남자가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샌드위치처럼 서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너무나 우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녀는 이 목로주점을 향하여 웃음을 보냈다. 돼지 기름 주머니 같은 콜롬부 영감의 건강이 넘쳐 흐르는 빛나는 얼굴을 향하여, 짧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고함을 지르고 침을 뱉는 고객들을 향하여, 거울과 술병을 번쩍이게 하는 가스등의 큼직한 불꽃을 향하여 웃음을 보냈다. 이제 술냄새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니, 그 반대로 코를 간지리는 듯하여 좋은 냄새처럼 생각되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이 가쁘진 않지만 얼마간 숨을 헐떡이면서 점점 잠에 빠져드는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들이키고 나서 그녀는 두 손에 턱을 떨어뜨렸다. 이제 그녀에게 보이는 것은 쿠포와 그의 친구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과 아주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두 볼에 미지근한 숨결을 느끼며 마치 한 가닥씩 그 술을 새기라도 하는 듯 그 더러운 수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몹시 취해 있었다. 장화 녀석은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잠든 소처럼 묵묵하니 무거운 모습으로 침을 흘리고 있었다. 불고기 녀석은 1리터짜리 포도주 한 병을 완전히 거꾸로 들고는 입술을 대지 않는 키스를 그녀에게 보내며 단숨에 그것을 마셔버리는 촌극을 벌였다. 한편 모주꾼 녀석은 투르니케를 가지러 카운터로 갔고 쿠포와 술래기를 했다. 200점. 자넨 부잘세. 언제나 큰 숫자만 맞추니 말이야. 투르니케의 깃털이 소리를 내고 유리 밑에 끼워 놓은 빨간색의 거대한 운명의 여신의 그림이 빙빙 돌면서 포도주 얼룩처럼 붉고 둥근 반점만이 한가운데 보였다. 350점. 잘해 처먹는다 이 도둑놈. 빌어먹을. 나 이제 안 해. 젤베지는 투르니케 놀이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고는 장화 녀석을 내 아기라고 불렀다. 그녀의 뒤에서는 주정뱅이 제조기가 지하를 흐르는 개천처럼 조용한 소리를 내면서 여전히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그것을 마셔 없애는 일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체념은 하면서도 절망적인 분노를 느껴 짐승에게 달려들듯 이 커다란 기계에 달려들어 그것을 발로 걷어차고 그 옆구리를 때려 부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구릿의 다리에 자기가 잡혀있는 것 같았으며 한편 몸속에선 술이 개울처럼 흘러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더니 홀이 춤추기 시작하고 가스등이 별처럼 흘러갔다. 젤베지는 만취가 되어 있었다. 모주꾼 녀석과 악당 같은 콜롬부 영감의 맹렬한 싸움 소리가 그녀에게 들려왔다. 주인 영감도 호되게 부쳐먹은 도둑놈이다. 갑자기 서로 밀어젖히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탁자를 뒤엎는 소음이 일어났다. 콜롬부 영감이 일동을 가차없이 밖으로 몰아낸 것이다. 문 앞에서 모두들 영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깡패라고 소리쳤다. 여전히 비는 오고 찬바람이 약간 불고 있었다. 젤베지는 쿠포와 엇갈렸다. 그리고 찾았나 싶으면 또다시 엇갈리곤 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상점의 모양을 살펴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다. 벼란간에 밤속에 내던져졌기 때문에 어림잡을 수가 없었다. 푸아소니엘가 모퉁이까지 왔을 때 그녀는 빨래터로 착각하여 시궁창에 주저앉았다. 흐르는 물에 흠뻑 젖어 어쩐지 머리가 멍하니 매우 기분이 나빴다. 마침내 집에 다다랐다. 관리인 부부가 사는 문을 황급히 지나쳤으나 로리웨 부부와 푸아송 부부가 식탁 앞에 앉아 있다가 아주 형편없는 그녀의 꼴을 보고
불쾌한 듯이 상을 찌푸리는 것을 젤베지는 뚜렷이 보았다. 그녀는 어떻게 7층까지 올라갔는지 자기 자신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7층에 이르러 복도를 걸어가자 그 발소리를 들은 꼬마 랄리가 달려와서 안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젤베지 아줌마, 아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서 동생들이 잠자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정말 귀여워요. 그러나 세탁부에 얼빠진 듯한 얼굴과 마주치자 랄리는 뒷걸음질을 치며 떨었다. 그 브랜디 냄새, 그 창백한 눈, 그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입,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 꼬마 계집아이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젤베지는 한마디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으나 그동안 그 소녀는 자기 집 문턱에 서서 검고 말없는 엄격한 눈초리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